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통과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약에 이게 여야 타협이 안 되면은 정부안 단독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수정한 거 그 안을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놨었죠. 맨날 뭐 이럽니다. 막 극적 타결. 이제 극적 타결도 계속되면 극적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가 없죠. 이번 예산안은 우리 이제 시한을 4번이나 넘겼기 때문에 연말안까지 타협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준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번에 그 굉장히 이제 많은 뉴스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어느 나라의 예산안이라는 거는 다 여야가 이제 절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각자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안을 얼마나 이제 지켜낼 거냐 하는 게 그 예산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법인세 인하입니다. 법인세가 각 구간별로 이제 1%씩 인하시키게 됐다. 그래서 뭐 우파 정부는 당연히 기업의 어떤 그 투자 가능성 이런 걸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시장 안정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법인세를 낮추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죠. 그 법인세를 1% 낮추는데 성공했는데 물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야당이 워낙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4개 구간이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법인이죠. 그죠? 그런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는데 그 법인세 구간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억 미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억에서 300억, 2억에서 200억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200억에서 3천억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3천억을 넘어서는 이제 법인들. 그렇게 4개 구간인데 전부 일률적으로 이제 1%씩 법인세를 낮추는 걸 했습니다만 원래 3천억을 넘어가는 구간 그거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을 25%까지 올리는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기업의 어떤 투자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단지 이제 문재인의 어떤 그런 법인세 인상 때문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지만 여하간 문재인 정부 때 기업들이 일부 정권에 붙어먹은 기업 외에는 상당히 이제 고전을 했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야당은 어느 걸 갖다 관철시켰느냐. 관철시키다보다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데 이재명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지역화폐 거기에 뭐 사활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7,050억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반타작 해가지고 3,575억이던가요. 뭐 그 정도 선에서 반타작 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 대신에 지금 그 경찰국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전면 삭감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5억 중에 절반 정도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절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공제 비율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는 내용.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1억이 한계였는데 그걸 12억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12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안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부세는 제가 언제 맞았냐면은 제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 독일 대사관에 근무했었죠. 그때 종부세를 이제 처음 나와 가지고 처음 그걸 얻어맞았는데 그때 독일 대사관에 이제 순수한 외교관 그러니까 외교부라든가 다른 부처 국정원이라든가 그다음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다 합쳐 가지고 22명이 있었는데 대사를 포함해서 22명이죠. 근데 거기서 종부세를 맞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국정원 공사. 그럼 그 2사람이 제일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가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였다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어떻게 집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종부세를 맞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세금 뜯긴 것도 좀 억울한데 다들 뭐 종부세 맞았다고 축하주고 사라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또 저녁에 밥을 샀죠. 예. 그 종부세 뭐 냈으니까 좀 억울하겠지만 야 종부세 냈다는 건 이거 부자란 뜻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술 한잔 했습니다만 뭐 기분이 좀 찝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구간폭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됐다. 뭐 그런 내용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 눈여겨 봐야 될 내용 같고 나머지 어떤 뭐 재계의 어떤 그 민감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주 이제 경제 전문가 아니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 뭐 그거는 여기서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다른 유튜브나 그다음에
언론 매체에 나온 거 그거 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래 되면 이제 처음에 정부가 냈던 안이 639조인데 거기서 토탈 빼고 더하고 해서 1조 정도가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638조.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어차피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정부의 이제 재정 확충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이제 레리 소머스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버드 대학 교수 부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500조였는데 지금 벌써 600조로 훌쩍 넘었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현재 경기 변동 추이를 사상하고 자 그냥 이론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이게 과연 이 정도 금액을 정말 내야 되느냐. 근데 우리 지금 살다 보면은 주변에 11월, 12월 달 되면 불필요한 도로 공사들 하지 않습니까? 지방이나 중앙이나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낸다는 이야기죠. 불필요한 어떤 시설들 그런 거라도 굉장히 이제 낭비적으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복잡한 이론이라든가 정교한 어떤 통계치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뭐 전에 문 정권이나 지금이나 돈을 쓸데없이 끌어모은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규모가 2배인 일본 같은 경우 어떻느냐. 우리가 638조를 했다 그러면 걔들은 1200조가 넘어야 되잖아요. 1200조 안 넘거든요 걔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마 낭비적 요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안은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이 됐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서로 핵심되는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절충해서 삭감시키는 건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적당히 봐주자는 거. 막 이렇게 되는데 예산안 타협이 이루어지니까 재계에서는 정경련 같은 데서는 여전히 뭐 1% 정도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투덜거리기 마련이죠. 근데 어떤 CEO는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 꽉 벽이 막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푸념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 경제라는 하나의 어떤 내수 시장 이것만 봐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현재 경기 파동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야기는 수출 부진 이런 거는 한국 경제가 정책 운용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기업들이 분발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상호 의존의 메커니즘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서로가 다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단지 여야 합의가 늦었다든지 그다음 기존의 경제 정책이 잘못해서 기업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CEO라는 게 또 지난 정권에 어지간히 문 정권에 붙어서 해먹던 놈인데 그때 해먹었으면 좀 침체가 오면 어때 임마. 맨날 잘할 수는 없지 않나 이게. 일반 서민이나 일반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가 변동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국 기업들은 365일 계속해서 성장률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든지 투자 규모를 확대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지금까지 기업이라는 게 막 군사정권 이래로 특별한 이제 어떤 유착 관계 그런 어떤 보호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푸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CEO 제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기득권의 어떤 그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은 항상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기업이 노조의 어떤 강성 노조의 어떤 횡포에 눌려가지고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파들이 지켜줘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공정한 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공정한 룰을 어기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기업에 부당한 또는 기업에 불리한 그런 여건이 형성될 때마다 저런 식의 이제 푸념을 내뱉는 거는 저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히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거는 화물연대가 지멋대로 데모하고 한다고 해서 일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은 났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기업이나 노동자나 우리가 어느 한쪽을 편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조, 특히 이제 민노총 빨개 같은 저 집단의 꼴을 보면은 좀 대기업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럼 대기업 저것들은 저 빨개 집단이 정치 집단화 되는데 너희는 뭐 했냐라고 우리가 질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도 한편으로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저 무도한 대기업의 저 횡포 저걸 보면은 민노총 같은 깡패 집단에 조금 방해를 놓고 난리를 쳐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이상을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런 빨개 집단마저 없었다 그러면은 이 기득권 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물론 둘 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혁명 21일에 민노총을 지지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서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처음에는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단지 정치적 구호라든가 친북 성향, 친중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두 노조를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저게 지금 윤석열도 뭐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저것도 아마 우리가 저놈의 노조로 갖다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민노총을 해체하자라는 그런 구호를 열심히 외치다 보니까 일부 수정안을 본인이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보수 우파 정권들 그거 칼날을 그렇게 열심히 휘두르던 보수 정권들이 민노총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전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민노총이 1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체 나와 있는 노동자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는데, 자, 그럼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이제 합의를 받고 조만간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일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게 배명준 회장님이 저한테 직접 아마 전달해 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예산에 타협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심 의제나 관심 사항은 여당 당대표 선출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승민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근데 당원들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나경원이가 1위로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가 36.9%,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2위로서 14%, 안철수가 11.7%, 주호영 원내대표가 5.7%, 김기현 5.6%, 황교안 4.1%. 4.15 부정세력, 부정선거한다는 이 사람이 4.1이나 나오네요. 권성동 2.5%, 윤상현 1.2%, 조경태 1.0%.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당원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당원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여기에는 나경원 26.5%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15.3%, 유승민 13.6%, 김기현 10.3%, 주호영 9.3%, 4%, 황교안 5.3%, 권성동 4.3%, 조경태 1.7%, 윤상현 1.1%.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유승민 걔를 잘라내려고 하겠죠. 얘는 박근혜 때부터 이제 난동을 부리던 애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제 배제됐다 싶었던지 제대로 이제 그 당무를 빨지를 못했으니까 뭐 청와대 을라들 뭐 이런 표현 쓰면서 그 을라들 표현 쓸 때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승민은 외통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제가 불법이든 적법이든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이제 그 농공 행상에 따라서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권력을. 그런데 이제 친박 쪽만 편애하다 보니까 무슨 친박 감별사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권력의 단물을 빨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에는 나경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쿠데타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이제 탄핵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저런 어떤 그 정치적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 앞서서 유승민이 과거 지난 보수 정권 때 안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얘들을 갖다가 쫓아내기, 유승민과 유사한 인물이 아마 당 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아마 철저히 아마 방어 태세를 갖춘 다음에 대표를 뽑으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당 내에 유승민을 갖다가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윤석열의 말을 듣는 그런 원내대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당 내에 세고 확보된다면 그때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그 표심 플러스 일반 국민들의 여론, 그걸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건지 5대5로 할 건지 7대3으로 할 건지 6대4로 할 건지 그건 나중에 이제 조율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냥 당원들 100% 하자라는데 당원들 100% 하면은 유승민이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놓은 거겠죠. 근데 또 옛날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다 100% 하자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당원들 배제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당 정치라는 거는 특정 이데올로기와 정당 정책을 내세운 어떤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이 돼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이 현대의 정당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의 어떤 대표를 내세우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법안을 내고 하는 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은 누구로 본다? 그럼 정당 필요 없죠. 예. 오픈 프라이머리, 좀 국민의 투표, 국민의 의사를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당이 자신들의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럼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개돼지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의사는 절대 반영하지 않겠다. 오로지 당원들의 의사만 가지고 하겠다.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당원들의 의사가 정말 합리적인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 좌표 또는 도덕적 정의의 원칙에서 타당한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섞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그 황금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윤석열이나 여당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 100%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당원만으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당원을 배제한 채 오로지 국민 여론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거는 국민 여론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당 정치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평을 할 때마다 그 기자들이 흔히 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느냐. 국민 개돼지 맞죠? 저는 국민 개돼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당 내에서 빨개들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빨개가 아니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그 애써 모른 척 한 놈들을 뽑아주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대부분 대한민국이 50%거든요. 그럼 국민 개돼지 맞잖아요. 뭘 개돼지가 아니라고 그래. 다만 개돼지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혁명 20일로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개돼지가 아니고 늑대나 멧돼지가 됩니다. 방송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